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다양한 스포츠와 체험을 한 곳에서.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줄지가 몇 개냐? 뭐? 모조리 다 닦아줄게. 난 딴지에서 최저가로 팔아.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1800-9222 착한 콜. 카카 배영방송 다스베이다 제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보가 됩니다. 이제 제보가 거기 보면 제보 버튼이 둥둥둥 떠다닐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은 다른 사람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네, 진짜 돼요? 다이렉트로. 아. 이번 주부터 정영식 판사에 대한 제보 받습니다. 댓글 공작에 대한 제보 받습니다. 네. 삼성에 대한 제보도 받아요. 정영식 판사의 가족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야, 그건 아니야. 왜 아냐? 가족은. 난 다 할 거야. 친인척도 다 받을 거야. 자, 죽을 때까지 받을 거야. 네. 가성비 높은 고기 뷔페도 제보 받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아니라 전략 사기꾼이 되고자 했던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삼성국 회장을 보면서 요즘 저는 저 같은 그 자리 내가 대신에 들어가 참고 견디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전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삼성국 회장을 초청하여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회사의 의견은 상관없이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급스럽지만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대가를 바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들이 모자라다고 꾸짖어 채찍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친씨 문을 제끼 뭐라고 질책을 하셔도 제가 뭐 변명할 게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실망입니다. 너는 누구냐? 제가 MB 아파트입니다. 점점 등장인물이 많아진다. 너무 복잡해져. 이재용 말 재미있는 거 그걸 엮으면 되는데 저 말만 했어요 진짜. 아까 들으신 얘기 있죠?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 이름은 뭐지? 기억이 없습니다. 웃겼어. 오늘 떡을 보내왔어요. 김규리 씨가. 바로 이 떡입니다. 이 떡. 네. 예, 이 떡. 예. 김규리 씨가 떡과 함께 문자도 보내왔는데 아니 아직 카카가 가지 않았는데 벌써 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스베이들 잘 보고 있다. 예. 위로받던 방송이다. 떡으로는 안 된다. 직접 출연해라 여기에. 예. 자, 우리 김규리 선생, 김민선이었다 김규리로 왜 이름을 바꿨나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많이 못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댓글 왜냐하면 국정원하고 레드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김규리가 아니라 김윤옥으로 바꿨으면은 누가 시비를 걸었겠는가. 기왕 바꿀 거 김윤옥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다음 주는 저희가 설이라서 쉬고 그 다음 주에 3분만 나와주세요. 3분만. 저기 이번 주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경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드디어 청취율 1위를 했습니다. 사실 시사 프로, 뉴스 프로를 해가지고 1등을 한다는 거는 뭐 전에 없었던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최고의 진행자라고 방송인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김어준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몇몇이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공인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시사 방송 아니다. 최초로 네. 종합일이. 전에 없던 일입니다. 네. 손석희의 시선 집중도 1등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청취율 1위 한 적이 없고 그동안 1위 했던 프로들을 보면은 여성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런 프로. 예. 지난주에 또
며칠 전이었는데 기자상 중에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한국 기자상 시상식이었는데 한국 기자상 시상식에서 제가 MB 프로젝트 이명박 저 말하려고 사건, 그랬구나. 네. 저기 이명박 프로젝트로 한국 기자상에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한 줄 알아? 헤어스타일 때문이야. 그 스트레이트 보셨어? 스트레이트? MBC에 다 좋은데 헤어스타일이 시청률 1%를 까먹어 내가 보기에. 나도 상 받고 싶다. 자, 우리가 계속 요즘 쫓고 있는 이 오발단, 예, 시발단이어서 오발단, 요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예, 오늘 편을 좀 보시죠. 예, 이분은 뭐냐면은 매크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했잖아요. 문제양, 문제양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분이 이제 문제양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달리는 악플, 선플, 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일단 문제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악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과연 추천이 사람이 하는 거냐, 기계가 하는 거냐, 이걸 실험해 본 거예요. 네이버에서. 여기 딴지 보시면은-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그렇죠. 보세요. 뭐 대화하려면 80도 달라더니 재앙아 이게 뭐니 도대체. 이게 이제 악플이에요. 악플. 문제양 프레임이 있다고 그랬죠. 이분은 문제양을 넣긴 넣었는데 문제양, 문재인 재임해라 앙. 영리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면 이걸 읽어보고 추천을 안 할 것이고 저 댓글 알바들이 문재양, 재앙이라는 키워드가 걸리면 틀림없이 자기 거를 이 댓글 알바들이 추천을 할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한다면. 이런 실험을 영리하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쭉 했더니 계속 그 댓글 알바가 그 뛰어노는 시간에 계속 같이 올라가요. 17, 19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계속 같이 올라가요. 25, 야. 24 전혀 상반되는 내용인데 그 반면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글 보세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쭉 모아봤어요. 나중에 문재양, 문재인 재임해라 앙. 그 다음에 문재양 안 뒤지나 제이나 그 다음에 재앙아 이런 키워드는 비슷하게 39, 32, 44 올라가고 얘도 35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요 실험을 해본 거.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이 댓글에 집어넣는 키워드들 그 댓글을 추천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실험한 거예요. 진짜 이거 뭐. 걔네들이 타겟을 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끌어올리고. 물론 좀 더 정교한 실험도 또 앞으로 할 텐데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제안을 제보한 분이 있어요. 제보가 계속 오네요. 지난 시간에 이 댓글 알바들이 포털에만 뛰는 게 아니다. 대선 때보다 더 많이 뛰고 심지어는 그 대형 커뮤니티는 당연하고 대학 커뮤니티까지 뛰고 있다. 특별히 근래 들어서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시작했어요. 적이. 대학 커뮤니티까지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보 내용이 뭐냐면 1월 21일 날 온 게 뭐냐면 댓글 관련해서 개발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좀 젊으신 분이 전화를 오셨는데 혹시 개발이 가능하냐길래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개발이냐 그래서 댓글 개발이라고 해서 어디에다 댓글을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배 드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적으면 이게 그 컴퓨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다 그랬어요. 그냥 자동으로 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나쁜 놈들 좀 잡아주시려고. 이런 제안을 받은 개발자들이 많아요. 한 사람 우리가 접촉이 안 되고 거절한 사람들만 이런 식의 제보를 하거든요. 내용이 보면 한 사람도 이제 돈 받았으니까 제보하세요. 저희가 2배로 후사하겠습니다. 네. 10배를 보복할 네. 수 있어요. 근데 포탈 댓글이 아니라 보배드림이라고 하면 자동차 중고차 매매. 네, 중고차 매매잖아요. 보통은 이 댓글 알바들의 타겟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티를 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포탈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어떤 커뮤니티는 다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LB 파크, 파리콩 뭐 이런데 거기가 본격적인 시사를 논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 커뮤니티 성격과 상관없이 다 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없던 곳에도 댓글 알바가 등장한다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게 이제 포탈로 다시 돌아가서 포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포탈에 댓글 알바가 출몰하기 시작한 게 작년 말이에요. 이전에 대선 끝나고 잠잠하더니 잠잠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이후에, 대선 때도 그랬고요. 대선 이후에 없어졌던 일인데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생겼어요. 엄청나게. 네, 근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평창이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이벤트를 굳이 생각하자면 이재용 재판 정도. 확 다시 늘어났네. 한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입니다. 12월. 한두 달. 작년 12월부터 내가 이 댓글 알바를 또 나타났다. 옵션 열기고 뭐 이런 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첫 출발이 여기에요. 자, 잠깐 보세요. 그때는 이게 그걸 의미하는지 그 계기인지는 몰랐겠지만 이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호감순 같은 아주 모호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댓글이 왜곡돼 버립니다. 올해 4월 달에 대선 후보 토론 기사가 난 뒤에 기사 댓글이 막 올라갔어요. 공감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59등의 공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공감수에서 일정 비율의 비호감수를 빼는 거예요. 일정 비율이 뭐냐?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공감순으로 배열하면 1등이 저렇게 되죠.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장님은 그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 정말 가서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예,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분히 굉장히 다 공감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해주시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방으로 다시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때는 이게 국감 때거든요. 국감 때. 이 기사도 거의 안 났어요. 네. 관련 기사가.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전문 용어들이. 네이버의 댓글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통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작년 10월 31일 날 합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댓글 알바들이 추천을 막 하면 메뉴로 올라가잖아요. 아까 지금 송희경 자유당 의원이 추천 밑에 많은 거 봐라. 그게 추천 많은 게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댓글이에요. 박근혜를 옹호하는. 추천은 많은데 비호감이 높아서 밑으로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예전에는 추천만 많이 하면 상단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예전에는. 댓글 알바가 날뛸 때. 예전에는 추천 하나 비호감 하나 하면 1 빼가지고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추천만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바꿔요. 로직을. 어떻게 바꾸냐. 네이버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레벨의 댓글이 달리는 사이트들의 로직은 대부분 이래요. 거기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거나 비호감을 표시하는 것은 상세를 하는데 더 높은 비율로 상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추천을 했는데 한 3명이 비호감을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둬서. 그러니까 무조건 추천만 많이 해가지고는 댓글 공작이 안 되게 바꿔놨었어요. 이거를. 그리고 네이버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소위 이제 그 댓글로 인한 논란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렇게 바꿔놨어. 그래서 추천만 많은 자유당의 지지 성향의 댓글은 밑으로 쭉 밀리고 공감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은 글. 추천수도 추천수지만 사람들이 비토하지 않는 공감을 많이 받은 것들이 송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여론을 더 잘 반영한다고. 그렇게 바꿔놨었어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고 살 일이 없죠. 바꿔놨었다고. 근데 갑자기 작년 10월 30일 날 송희경 의원이 댓글 순서가 잘못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도. 오로지 누가 알아듣냐? 이혜진만 알아들었어. 그때 이혜진은 저기 국감장에 안 나오려고 모진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나왔는데 거의 짜고 친 것처럼.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못 알아들었는데
이해진 등기이사가 일어나가지고 맞다고 그 말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 이야기는 말한 사람과 이 이해진만 그 자리에서는 알아들었어요. 기사도 안 났어요. 거의 찾아봐요. 기사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있다 11월 말에 바꿉니다. 12월부터 댓글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추천만 많이 누르면 기계로 무조건 올라가게. 이게 왜 댓글 공작이 안 먹히는 시스템이었냐. 댓글 공작을 한다는 게 지금 아까 봤듯이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경우도 있지만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추천을 많이 해. 쓰고 막 똑같은 걸 여기저기 쓰고 원하는 기사에 원하는 댓글이 최상단에 올라가길 바라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본 사람이 이 뭐야 또라이 가고 비공감을 눌러. 그럼 저 밑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작업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약에 그걸 또 올리려면 또 작업을 해야 돼. 그렇죠? 또 작업, 비용도 더 들지만 또 작업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것이 여론이라며 댓글 공작을 상단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로직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가 이런 로직을 만들면서 스스로 자랑한 게 있거든요. 스스로.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문제가 없다. 비공감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게 맞다. 자기들이 계속 주장해왔다고. 갑자기 뒤집어야 되잖아. 그냥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유한국당에서 한마디 해주고 이해진 나가가지고 받아주고 바꾼 거예요.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삼성벤처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네이버의 이해진 그 사실상 오너고 CEO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이버 등기사여서 자기가 회장이 아니라고 계속 물러나 있는데 재벌 총수 아니라고. 네. 저분의 아버지가 삼성가에서 임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 패밀리예요. 그래서 삼성과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수 언론과 깊숙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추정해 왔는데 확신하면 안 됩니까? 네. 현재 수가 추정하는 정황이 많이 있어요. 수사를 하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분당 경찰서 말고 네이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바꾸면 네. 댓글 공작이 과거처럼 난무하게 된다는 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거나 아니면 원래 네이버가 해왔던 대로 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댓글 정책 이거 하나가 그냥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네이버가 축적해온 노하우가 담긴 댓글 그 로직을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니까 맞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리액션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해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정치권 압박이면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한 걸 일거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직전까지도 네이버의 공식 입장은 이런 거였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맞다.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 댓글을 소팅하는 정렬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 다들 이제 이게 자기들의 해명이에요. 한순간에 뒤집은 거거든. 한순간에. 그러네요. 이런 내용이 매우 결정적인 몰랐어요. 순간에 내 눈에 띈 거예요. 다시. 네. 왜냐하면 잘했어. 12월 달에 바뀌었는데 12월 달에 막 대규모로 나타났거든. 이것들 대규모로 막 튀어나왔거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을 거다고 뒤져보니까 이때 이렇게 바뀌고 10월 31일 날 이 말을 하고 11월 30일 날 바꾸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밑에 애들은 모르겠지. 아니요. 네이버는 진짜 저열한 언론 공작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공범이라고 보고서는 적어도 한성숙 현재 네이버 대표는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한성숙 대표가 최근에 이런 그 네이버에 대한 어떤 주목과 질책에 대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안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네가 좀 해줘봐. 어떤 걸? 네이버한테. 네이버 보고 씨부랄 이러라고?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난 싫어. 안 해. 왜? 네이버한테 어떻게 씨부랄이라고 해요?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 네이버는. 그럼 뭐라 그래? 이혜진한테 하면 되지.
너무 돈이 많아. 너무 돈이 왜 못하냐? 네? 비싼 변호사 쓸 거 아니야. 나 안 해, 못해. 이재용 풀려난 거 봐. 나 집어넣는 거 이거 아니야. 이진한테는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해. 한마디 해줘. 점잖게 해 그럼 점잖게. 예. 왜 그러셨어요? 돈이 존나 많을 것 같아서. 존나 많지. 예. 그래서 그 존나 비싼 변호사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나 내가 위태롭지 그러면. 자, 네이버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난받았던 댓글에 관해서 자기들이 연구 끝에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일거에 뒤집는데 자기 보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요구하니까 국감장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대대적인 댓글 알바들이 기승을 부렸죠. 작년 말부터 올 초 계속. 이게 집중적으로 이 대규모로 대선 때 이상의 규모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자유당의 디지털 대응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절대. 이렇게 되려면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조중동, 자유당, 연합, YTN 그리고 뭐 댓글 부대 모든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까지 보배 드림까지 침투해서 댓글 공작하고 이걸 전부 다 하려면 컨트롤 타워 없이 일사불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이 댓글 추적 10년 해온 사람으로서 그 두 개가 코어예요. 컨트롤 타워하고 돈.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저는 다시 이제 쭉 복귀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삼성이 연루됐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황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에이 설마 하는 사람도 있을까? 어떻게 삼성 기업이 10년 당하고도 모르겠나? 얘네는 에이 설마 이런 걸 빼야 돼요. 그리고 불법 이런 걸 빼야 돼요. 불법과 에이 설마에서 머리를 쏙 빼고 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여론. 분위기야, 분위기. 분위기의 반전. 법이 아니야. 법은 구워 삶을 수 있어. 얼마든지. 필요한 거는 판사도 겁먹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 또 풀려나도 그렇게 욕먹지 않는 정도의 분위기. 정부 지지도의 하락.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 이 분위기가 필요하거든.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있었던 상태예요. 삼성은. 저는 삼성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수 있다고 강력히 의심하는 모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이재용 씨가 구속됐잖아요. 그 구속된 날 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날에 이재용 구속 소식을 다음 뉴스에서 봤는데 추천수 앞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아마 다였을 거예요. 한두 개 빼놓을 수도 있는데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아니 죄는 박근혜가 지었는데 왜 저분이 점점점. 이건 난 보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내내 실검 1위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위상이 이 정도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용당했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 요 마무리를 짓자면 지금 박근혜 이명박 관련 댓글을 보세요. 청정지대예요 댓글에. 이제 관심 없어 거기는. 자유한국당이나 그러니까 보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댓글 알바들이 뛰는 건 오로지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만 뛰어요. 오로지 포커스가. 그 떨어지면 같이 이득을 볼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매체들이 같이 끼어 있을 뿐 그들의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주인은 이재용이라는 게 보입니다. 한결의 경향 빼고는 나머지가 다 그야말로 이재용한테. 이 댓글 알바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이재용 무조건 정부를 까는 거, 그 다음에 안철수 정도예요. 잘 보시면 왜 따로 안철수 신경 써주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나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YTN 뉴스 이렇게 합니다. 검찰이 이제 항의했다. 이거 나와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뉴스는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했다. 물타기 해주는 거죠. 예? 아니 지금 YTN이 연합뉴스가 지금껏 그랬어요. 지금껏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제 새 시대에 이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뭐하는 이재용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찾아간다고 하니까 막 차량 따라 붙어가지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씨발 아빠한테 가는데. 응? 아들이 아빠한테 가는 뭐 그거 딱 쫄아가지고 쫓아가고 있어. 그리고 무슨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시청하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독해라 씨.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벌이 고압적으로 갑질하는 장면을 보고 실제 오너 일가의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비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다는 뉴스를 부분이다. 통해서 이재용은 예의 바른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욕 잘합니다, 저 사람. 욕을 잘하는데 씨발 새끼란 욕도 쓰나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회의를 하다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임원한테 그런 얘기를 씁니다. 씨발 새끼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 좀 더 다른 말이야. 개새끼. 아니 쌍시옷은 맞는데 다른 거야.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랬습니다. 자 아니 예의 바르지 않아요 그럼? 이 재벌가들은요 일반인들은 사람을 안 봐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니 자기 사람을 안 봐요. 머슴인데 뭐. 다 머슴이야 진짜로. 네. 야 그걸 그렇게 못 맞추냐? 거기 다 왔는데. 18세기? 아니요. 어? 아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끝날 때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네. 자 사지선다로 뭐였습니까? 사지선다로. 씨발 새끼 씨불놈 등등등 해가지고 네. 댓글 알바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 드래곤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친 새끼. 문은표 탄핵되면 이재용 대통령 후보 나와. 신사업 신수종사업. 이재용 힘내라. 좋은 세상 올날 머지않아도 삼성 파이팅. 이재용 부회장 착한 것만 있는 사람입니다. 강연히 지지합니다. 난리 나서 사랑합니다. 아주 씨발 똥꼬 다 얼겠어 아주. 좆가고 있네 이 미친 새끼들. 응? 그러니까 알바들이 신경 쓰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홍준표 보호해주지 않아 계속 말하지만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보수단체에 돈을 줄 때도 삼성이 직접 주도적으로 전경련이고 뭐고 자신들이 지휘했어요 이거를.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이나 보수단체 돈 대고 극우 집회하고 수구 꼴통짓 했지 않습니까? 전경련의 머리는 삼성입니다. 그 증거는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야. 그럼 저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닥쳐 이 새끼들아. 삼성이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삼성이 이런 극우보수단체 지원을 할 때도 주도적으로 했어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지휘했어요 사실상. 사실상 삼성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장충기가 대관 정보 업무를 하는데 장충기한테 청와대에서 정보 보고를 하고요. 국정원에서 정보 보고를 하고 검찰 법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아요. 그런 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나이브한 사람들은 이 대법원 가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다. 물론 뒤집을 수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삼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삼성은 대법관들 후보가 문자 보내가지고 호소하는 사람,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탁을 대법관 후보가 자기 인사를 물어보는 데가 여기였습니다. 삼성이요. 삼성 미전실. 네, 삼성 미전실 장충기의 문자 제가 공개해서 이거예요 이게. 삼성 언론상에 지원해놨습니다 지금. 삼성 언론상에다가 지원했어요? 네, 지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충기 문자건으로 대법관들 중에 지난 진원 파일이라고 소위 이제 국정원장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진원 파일,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다 뭉개터리는 사람들, 대법관들,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전히 대법관이 남아 있다고. 대법관 거의 대부분 남아 있고요. 올 8월에 좀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 하나도 우리가 졸라 감시해야 돼. 이제부터는 삼성하고 무슨 뭐 없나?
삼성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엮여 있는지. 다시 수감되고 싶겠냐고. 네.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자. 걔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탈옥이에요. 탈옥이에요. 대법관 총만 안 들었지. 법 또는 뭐 설마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쪽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항소해가지고 2심 재판 받아야 돼. 또 항소 씨발. 6년 해가지고 1심 받았는데 네. 또 씨발. 또 갑시다. 네. 그래도 10만 원 그냥 낼게. 아니 그래도 해야 돼. 낼게. 어쨌든 삼성 잘 봐야 됩니다. 자, 삼성.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머리들이 다 잡혀갔잖아. 이전실이 머리 굴리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재용이 잡혀가 있잖아요. 국정원이 같이 댓글에 뛰나? 뛰어요. 그리고 오비들이 뛰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 오비도 다시 찾아보자. 오랜 경험을 갖춘 위기에 삼성 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원 오비를 뒤져봐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현역에 뛰고 있던 최고 대가리급들이 작전 짜는 애들이 잡혀간 거거든요. 손발이 묶인 거거든요. 결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이쪽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오비를 찾아요. 오비를. 삼성 오비도 봐야 된다. 그리고 근데 삼성의 오비들이 이재용 재판 때문에 다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머리는 사라졌지만 아직 수족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작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원래 보수의 특징이 그래요. 패킹어도 머리를 쪼는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뭐 일주일 순서를. 그게 순서가 정해져야 그다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라고. 대가리를 찾는다고 당장 대가리가 없으면 그게 오비를 찾는 이유거든요. 얘네 메커니즘 그렇게 돌아가요. 대가리 내가. 오비를 찾아봐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단 정용식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어요.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조선하고 동아하고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놓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판결 내리기 전부터 이런 일 신상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 사람이 누가 졌어? 진 사람이 국민이 진 거예요. 이재용이 이기고 국민이 진 거예요. 이걸 판사가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사회가 다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이 정용실이란 이름을 김어준하고 저하고 2011년에 얘기했습니다. 2011년에. 저 사람한테 걸리면 우리 감옥 간다고. 걸리지 않았었어요? 너 들어봐. 잠깐만 있어봐. 네. 잠깐 있어봐. 2011년에 제가 꼼수를 하고 저희가 한참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2011년에 저쪽 사람, 정부 사람, 그러니까 이명박 사람이죠. 이명박 쪽 사람에서 고위 관계자가 왔어. 야, 주프로 살살해. 이러다가 가. 당신 이러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2심에서 꼬리냐? 정영식 같은 애한테 꼴인데 그 얘기를 2011년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들었어요. 자, 2011년에 우리 둘이 들었습니다. 2012년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고 선거 다음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야, 진우야, 너 나가 있으라고 해. 나가 있어라. 너는 잡으라. 이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튀었어요. 100일 있다가 들어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1심에서. 근데 그래서 수갑차고 유치장 갔습니다. 겨우겨우 무죄를 받았는데 2심 재판 판사가 정영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영식이야, 우리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감옥 간다. 그 당시에 또 다른 판사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명숙이었습니다. 한명숙 총리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총리님 도망가. 왜? 이 사람 또라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조건 가서 유죄야 그랬거든요. 무조건 우리는 구속될 거예요. 그랬더니 한 총리가 얘 죽이잖아, 걱정해. 우리는 완벽하게 이겨놔서 괜찮아. 실제로 그 1심 변호사들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거든. 말도 안 돼. 우리는 2011년부터 듣고 있었거든, 이 이름을. 그렇죠. 사람한테 걸리면 좋다는 그래서 거야. 이 한 총리는 완벽하게 무죄를 받았잖아요. 자신하고 그냥 그래서 간 거예요. 자신하고 갔다가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형사고법 13부인가요? 13부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기고 정형식이 왔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재판 안 되니까 만들어서 꽂아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게 만들어졌어요. 형사 그래가지고 13부를. 제가 서울지검하고 특검에 가가지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 2심 재판 과정에서 되게 조용했잖아요. 삼성 관련해서. 왜 조용했냐면 이 정용식이 계속 재판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 측,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잘 흘러가는 줄 알았어. 증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그럼 공소장 변경하세요. 아, 거기 혐의가 추가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도 특검도 안심했던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았어. 나랑 주진우는 저거 틀림없이 저거 풀어준다고 그랬어. 왜? 예전부터 듣던 얘기거든요. 그쪽에서 딱 찍어서 요 사람 보내서 니네 감옥 보낸다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하고 우리 두 분하고 그 한명수 총리가 세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번 사셨어요. 그때는 한명수 총리가 2심에서 정영식이한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더니 아이고 그쪽도 정영식이라면서 큰일 나겠어. 그 사람 정말 완전히 XXX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법원 인사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2심 재판장이 우리는 바뀌었어요. 왜냐면 또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재판 과정에 원래는 박근혜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재판부보다 훨씬 먼저 잡혔어요. 최순실 선고도 먼저 잡혀 있었는데 최순실 선고를 미루고 이재용 선고를 왜 그런 줄 땡겼어요. 알아요? 올림픽 전에 해결하고 올림픽에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재판을 따라서 박근혜도 최순실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36억 원 뇌물이지 않습니까? 36억 원. 요새는 3,600만 원만 공무원이 받거나 공무원한테 주고 공무원한테 줬을 경우도 다 징역형을 사는 판례가 있어요. 5만 원 절도도 저기 구속돼요. 그리고 안종범 수처 모든 재판에서 인정해서 감옥에 갔어요. 아니 거기만 인정 안 해줘. 거기만. 얘만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여?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상관이 없고 그럼 일단 무조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한 머리만 몇 달 동안 쓴 거예요. 검사가 뭐라고 하든 다 들어줘. 왜? 상관이 없거든. 다 들어줘. 알았어. 다 들어줘. 뭐라고 하면 다 들어줘. 다 진행돼. 빠르게 진행돼요. 자, 그리고 왜 자기 혼자서 어떻게 풀어줄까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용하고 판사하고 한 편이야. 이게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도 긴장해야 됩니다. 이 경제 권력이 저쪽하고 딱 밀착해가지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덤빌 때 힘이 막강한 거예요. 시민들도 잘 감시해야 돼요. 이제 요 이재용의 판결 나기 전까지 계속 작업할 거예요. 계속 온갖 방식으로. 아니 삼성이 대법관들 누가 선임되는지 감시하고 네. 졸라게 감시해야 돼. 극우 보수 꼴통들 집회 시위 시킨 애들이 삼성이에요. 정경련에서 계속 그렇게 했던 애들도 삼성이고. 초엘리트들인데 그 그구들한테 왜 돈 주겠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 그렇죠. 재산 국외도피 의사 없다. 단지 장소가 외국일 뿐.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이거? 다 무죄면 36억도 무죄여야 되는 거야. 그 정신이면. 아니 이재용은 왜 재판을 받아? 불쌍하잖아. 너무 이 판결의 정신을 보면 다 무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도 안 맞아. 또 재산은 늘었대. 그러니까. 행정의 지배권은 또 강화됐대.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고 뇌물을 뺏겼다며 갈취당했다며. 범죄자가 됐어. 그러니까 갈취당하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흥분해가지고 강압에 다들 의해서 네가 나한테 돈을 뺏겼어. 강압에 의해서 뺏겼어요. 근데 강압에 의해서 뺏겼는데 부자가 됐고 강압에 의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짜고 친 거지 주고받은 거지 이게 무슨 피해자냐고. 이렇게 하면 뇌물 앞으로 그냥 뇌물죄가 뭐가 필요해? 이게 법이 재판이 뭐가 필요해? 왜 우리가 그런 놈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새끼들한테. 36억이 인정됐는데 그것만 해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만 해도. 1심 재판에서 5년 징역 선고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그 판사가 우리한테 벌금 90만 원 판결한 김진동 판사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더 얘기하겠는데. 그분과 인연을 끝났구나 이제. 그 사람이 법정 최저형을 구형했어. 법정 최저형을 이재용한테 구형했어. 그렇지. 그때부터 얘기했었지. 이게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그렇죠. 그렇게 3단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빼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공장에서 그 사람 그 삼성 재판 깔 때 얼마나 속이 탔겠어. 네. 내 재판은 어떻게 하고?
아니 그래서 내가 깔 테니까 당신은 좀 까지 마. 그러면 아침에 또 까고 그 다음 날은 내가 나가서 또 까고. 이게 본인과 사익이 충돌하는 거야. 나는 살아야 되는데 까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깔지 말자고 하면서 둘이서 다른 데서 또 까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지고 또 정영식 또 까고. 근데 옆에 있는 고법 판사한테 우리는 재판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막 욕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익과 공익의 충돌 하지 말까 욕하지 말까? 근데 재판을 너무 해야 돼 막 씨발. 근데 재판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판사들이 다 이 판사는 1심 판사, 이 판사는 2심 판사, 이번 판사는 지난번 판사. 그래 너무 많이 걸려 있어. 2심이 두려워 나는. 징역 한 2년 정도 때리는 또라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니 정영식은 가능합니다. 나는 정영식 오면은 잘못했다고 하려고. bil 거야. 이재용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아 진짜. 탈탈탈 털어서 판사들도 징계받을 수 있고 옷 벗을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세워주는 것부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자들 어떻게 삼성이 지금껏 그랬어요. 삼성이 가면 법도 필요 없어. 다 제도도 바뀌어. 삼성이 지나간 자리는. 세금을 내고 승계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올바로 경영 활동하고 올바로 사업하면 누가 반대하겠어? 이런데 어떻게 누가 수긍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똥구멍이 나빠는 이 족같은 씹새끼들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나는 다 같이 삼성과 싸우라는 게 아니야 진짜.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미친놈 지진우 같은 새끼들. 또라이들. 우리 재판 걸렸는데 막 욕하는 새끼들 이런 거. 이런 애들 따로 있고 그냥 빨아주지만 말라고. 그냥 나쁜 짓 했으면 욕하지 못하겠으면 가만히 나 있지. 뭐 존나게 빨리 달려라 하니 씨발. 이재용 달려라. 이재용 앞만 보고 달려라. 달려라 하니 씨발. 아니 지금 뭐 2개 신문 빼놓고는 다 그런 너무 논조 아닙니까? 부끄러워. 요새 MBC 잘하고 있어요. 네, MBC 잘하고 있어. MBC 뉴스 달라졌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보도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야 스트레이트 다 좋은데 미장원을 바꿔. 그렇잖아요. 아니 안 해서 그래. 내가 안 할. 저도 나가자마자 정우성 씨한테 정우성 씨한테 김일성 형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머리를 바꿔라. 뭐 머리 얘기하더라고. 첫 마디가. 나도 보자마자 꺼버렸어. 에이 씨발. 못 보겠다. 내용 뭐 대충 다 알겠고. 한편으로 나는 삼성이 그러는 거는 살아나려고 그런 거다. 지들끼리. 언론은 뭐냐고. 그 광고 좀 받아보겠다고. 아이 저또 씨발. 그러니까 좀 가난하게 살면 되잖아. 입이나 닫고 있든가 그냥. 응? 광고 받고 싶은데 부끄러운 욕하면은 광고 안 주면 입이나 닫고 있든가. 달려라 하니 씨발. 아유 족 같은 새끼들 진짜. 그 조선일보가 말이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망한다고 했죠.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말입니다. 자기들 월급 적다고 인상시켜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씹새끼들아 2017년 최저임금 받아 이 개새끼들아. 족같은 새끼들. 어떻게 용민이는 욕할수록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아이 씨발 새끼들 아니야. 2018년 뭐 무슨 만 원도 안 되는 저 최저임금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지랄 떨면서 지들은 최고임금을 받으면서 그거 더 올려달라고 이 개새끼들. 조선일보에서 제일 갑이야. 딴 데는 뭐 이거 이제 달려라 한이라든가 매진하라든가 앞만 보고 매진하라든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든가 요 정도 해. 조선일보는 아니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죠. 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 족 같은 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 더 욕해 더. 너 이 씨발 새끼들 저기 나와. 내가 금요일날 갈 테니까 이 씨발 그 앞에서 현피 떠 이 개새끼들아. 맨날 이 새끼는 금요일날 나오래. 토요일날 업데이트 되니까. 나는 삼성을 이 댓글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걔네는 더 잘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계속. 틀림없이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는 강력하게 추정한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다 됐습니다. 이제 이명박 꽃피는 춘삼월에 다 보내고 내가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재용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야 이제 좀 쉬자. 이제부터 이제 뭐 쉴 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쉬었다가. 한결나하고 막 타이레놀 몇 개를 먹었는데도 10개 먹었는데도 안 가라앉아. 저기 나도 진짜 열받아. 이거는 쉬려고 사실 그랬는데. 박근혜를 보내고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려고 한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문재인 잘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쩍 뛰어나와가지고 똥볼 확 뿌리는 거야. 지 혼자 살라고. 삼성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장사 잘 되고 있어. 망하는 게 아니야. 오로지 이재용 혼자 살라고. 이재용이 뭐라고 씨발 돈 막는 것밖에 없지. 이재용 혼자 살라고 나라에 똥볼 확 뿌리는 거야 지금. 아니 씨발놈들. 법 위에 이재용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를 책임지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인데 우리 국민연금의 우리나라의 국익은 이재용의 이익이었어요. 삼성의 이익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하고 이재용은 다른 거예요. 채용아 이 개새끼야. 이재용 하나 살리자고 이런 거 한 거예요. 다 떼거를 몰러 들어가가지고 막 나라를 망치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식을 2011년에 들었던 이름이에요. 근데 정영식이 이번 재판을 놔두고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증거가 쌓이고 오히려 검찰 측 특검 측 이재용의 죄는 쌓여갔어요. 2심에 그분이 오실지도 몰라. 괜찮아. 가자고 해보자고. 나 그래놓고 막 운다 나중에. 전혀 안 그래. 누가 그래? 자, 무슨 얘기했지? 저도 욕한 기억밖에 안 나네. 다스베이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이재용을 헌정해야 됩니까? 씨발.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일단 각하 먼저 보내고. 진짜 이거 좀 쉬고 싶어. 우리는 이거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싶거든 이제. 나도 지상파 나가가지고 떵떵거리며 있고 싶거든. 씨발. 야, 나 지상파 안 나가거든. 조선일보 이 개새끼들 금요일날 현핀다 이 씹새끼들아. 너 SBS 하잖아. 금요일날 오전이라고 특정해줘. 금요일 오전이야 이 씹새끼야. 토요일날 나오지 마. 자 1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자 여기서 1부 끝내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흑돼지 흑돈주.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못 구했느냐? 송구합니다. 지금 당장 불로초를. 아니 그냥 황제의 고백 사오라니까. 고백 활력 프로젝트 황제의 고백. 여성이 드셔도 좋습니다.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일요일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공간입니다. 도울 선생의 강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웃기고 뭐 즐겁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아카데믹한 그런 강연인데 설교인데 여러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종근당 있죠? 주차비가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PPL부터 가죠.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케어된 4D 전동 칫솔. 케어된은 회전과 사랑니 끝부분 치아와 잇몸 사이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보여줬네. 다시 한번 네. 이 프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다 했네요.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케어된 4D 전동 칫솔 여러분들께 내놓습니다. 정계의 치석 MB가 곧 감옥에 갑니다. 케어되는 회전과 저희가 최초로 구현한 이중 칫솔모로 치아 사이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칫솔이 서로 바라보입니다. 그 사이 이빨 딱 끼면은 세상의 앞뒤로 치아가 닦여 나가니 이 얼마나 큰 어메이징한 그런 기쁨입니까? 치아와 잇몸 사이 풀알 제거하면서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로 닦고 물로 마사지까지. 이건 전동 칫솔계의 비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비대의 감동을 입안에서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케어된 전동 칫솔. 지금 후기 이벤트 행사가 딴지마켓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본품을 구매하신 다음 행사 기간 내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케어된 칫솔모 리필 세트 4개 한 세트입니다.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많은 구매 바랍니다.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가 동계 스포츠입니까? 아니면은 하계 스포츠입니까? 하계지요. 그렇지만 스크린 스포츠에서는 동계 하계 그런 거 없습니다. 스크린의 전설 레전드 히어로즈에서는 동계 스포츠 중에 야구도 있습니다. 당연히 축구도 있겠죠. 추운 겨울 친구들과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야구 말고 진짜 동계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 걱정 마십시오. 빙판 위의 체스, 컬링 문한 그 빗자루질인 줄 알았는데 레전드 히어로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잘 되면은 스크린 4대강 공사, 스크린 주가 조작, 스크린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춥다고 웅크리지 말고 평창올림픽처럼 뜨겁게 운동 한판 하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강남에서, 역삼에서, 김포에서 친구, 가족, 연인이 모여서 즐겨보십시오. 스크린 스포츠의 전설 레전드 히어로즈였습니다. 여러분, 2015년 시작한 이래 올 1월 누적 기부금이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부하기 위해 꽃배달하는가 봐요. 착한 쿨 꽃배달. 예,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노무현재단, 네, 이런 곳에다가 많이 기부하고 있는 착한 꽃배달.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 단체들이 덕을 보겠죠. 다스베이다와 늘 함께하는 착한 콜 꽃배달. 아름다운 마음도 전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일석이조 꽃배달. 여기가 바로 험지 전문 꽃배달입니다. 얼마 전에 정영식, 이재용에게 착한 콜 꽃배달이 배달했습니다. 조화를 배달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퀵 서비스도 있습니다. 착한 콜 꽃배달. 오늘 그건 한 번도 안 나왔나? 뭐예요? 그거 시브랄? 쥐는 시브랄 하네. 나만 해 어떻게? 누구? 시브랄 왜 시브랄? 시브랄. 미궁 유산균 사랑.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요즘 핫한 서비스인 팟캐스트.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이분은 이정열 판사님이 나와서 법적으로 시부라를 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지금 화나가지고 지금 위에서 잠깐 나갔어요. 이발로 막 그러면서 판결문을 혼자서 읽으면서 사석에서 얼마나 욕을 하든지 판결문을 보더니 이런 씨 하면서 나가셨어요. 담배 피고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오전에 저희가 이제 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참여인은 10,000명이 이런 큰 만 명? 예, 이런 큰 여론조사가 있어. 요새 저기 뭐지 대통령 여론조사도 1,000명이야. 1,000명인데 1,000명인데 10,000명이야? 10,000명 여론조사. 에이, 이게 샘플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모르냐 그거 이 새끼야. 10,000명 여론조사 결과 욕해버려. 아니 김어준 그 1등 조사는 3,000명 샘플이었어요. 야 욕해버려 그거 다. 3,000명을 어떻게 믿어? 그렇지. 0점 넣으면 의외로 무기가 제일 많아. 아마도 사형보다. 사람들 관대하네. 아니, 사형 범죄가 아닌 것쯤은 아시지. 자, 5년도 0.8% 있어요. 이분들 다스베이더 보지 마시고요. 자, 무기 43.4%, 아마도 사형 36.5%. 저거 좋네 저 옆에. 3조 댓글 달기도 있거든요. 2,300년 복이 없다. 50년 녹조라 때. 오늘은 저거 하기로 했지. 이재용이 평소 직원들에게 쓰는 욕. 1번이 뭐였지? 씨바. 간반 임원한테 쓴 욕. 임원한테.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네. 이재용이 아버지 뻘 임원한테 쓰는 욕. 씨발놈. 씨발놈. 씨바. 씨브랄. 십새끼. 그 중에 있습니다. 요거 4개 중에 하나 하는 것으로. 어떤 걸 써도 야. 이정열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판사님 정영식 아세요? 정영식? 몰라요. 아 계실 때 전혀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2011년부터 알았는데. 자, 이재용 2심 판결을 법리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 과연? 아 PPT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요 해석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죠. 네 그래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있군요. 보도 자료. 저기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판결문을 비공식적 경로로 제가 입수를 했는데 입수한 게 한 1시간 전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봤는데 164장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나름 판사 생활 20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말이 안 되는 부분만 몇 가지 짚어주시고 예. 또 나오시면 되죠. 집중적으로 욕해 주세요 그냥. 예. 뭐 좀 말려주세요. 일단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뇌물이에요. 뇌물 이제 공여죠. 공여라고 표현합니다. 공여는 뭐냐면 주는 거. 뇌물을 주는 거. 뇌물을 줬죠. 지금 이제 받은 쪽은 박근혜 최순실이고 준 쪽이 이재용. 뇌물을 받은 사람이 죄가 더 셉니다. 형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무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작용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 더 세고 주는 쪽은 좀 약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항상 공범 관계에 있어요. 어느 쪽이 범죄가 되는데 다른 쪽은 범죄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논리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둘이 별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는 이게 갈릴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줬으면 받았을 거고 안 줬으면 안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범죄의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박근혜 최순실 쪽에 먼저 서셔야 돼요. 그쪽에 섰을 때 지금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쪽 입장에서 보면 준 쪽은 뇌물 공여죄 하나인데
받는 쪽은 두 가지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단순한 뇌물수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3자 뇌물수수가 있어요. 예컨대 제가 공무원인데 제가 뇌물을 직접 받은 경우 요건 단순 뇌물수수입니다. 근데 제가 받지 않고 쟤한테 주세요. 제3자가 받았잖아요.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박근혜가 직접 받으면 단순인데 네. 최순실이 이제 받았으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좀 갈려요. 삼성 쪽에서 주장했던 그겁니다. 박근혜 쪽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돈 한 푼 안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손실이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 두 죄에 뭐가 차이가 있냐면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고 제3자 뇌물수수인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성립이 됩니다. 가장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 다 받아갔으니까 최순실 제3자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 쪽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야 된다. 이 부분에. 왜 이게 단순 뇌물수수냐 하니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경제적 공동체다. 얘네는 한 패키지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받은 건 박근혜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단순 뇌물수수를 하려고. 그 부분이 뭐냐면 승마 지원 부분이에요. 법인이잖아요. 재단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3자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쟁점이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면 통으로 뇌물죄가 다 돼요. 없었으면 단순 뇌물수수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제3자 뇌물수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판결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게 그겁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 부분을 판단하려고 보니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특검 쪽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도와달라라는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그 청탁을 언제 했느냐? 이게 안 나와요. 사실. 안 나오니까 1심에선 요걸 유죄로 인정하면서 뭐라 했냐면 포괄적으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갑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거를 깬 거죠. 그런 거 없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없었는데 돈이 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 무죄는 되지만 형을 깎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을 깎으려면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기준 중에 돈을 준 사람이 수동적으로 저쪽에서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줬다는 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탁 자체를 날려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럼 청탁을 안 했다가 돼야죠. 청탁을 안 하려면 당연히 전제로 현안이 없어야 됩니다. 현안이 있는데 청탁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현안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 현안이 뭡니까? 승계 작업이죠. 그래서 승계 작업이 없었다까지 갑니다. 미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죠. 완전히. 아니 승계 작업이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그것 하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을 깎으려고. 자 그러면 형을 깎으려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승계 작업조차 없었다고 해야 되는 거로. 그렇죠. 그렇게 된 그걸 거죠. 깎으려고. 이 판결의 가장 큰 모순점은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걸 가하려고 승계 작업을 날려버리고 나니까 최순실 정유라한테 지원한 돈 이걸 왜 줬는지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안이 없잖아요. 거기 왜 줘요? 이게 가장 큰 모순이에요. 이 판결에. 최순실이가 예를 들어 칼로 돈 내놔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뭐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자잖아요. 일단. 예. 이재용이. 그렇죠. 그 판결문에 이렇게 나오던데. 이재용이 피해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레이저란 말은 판결문에 안 나오던데 레이저를 쏘니까 그걸 맞고 돈을 확 내놓은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죠. 네. 이 판결의 주심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청탁은 했다. 했는데 어떤 청탁을 했냐 하면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승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씨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니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으니까 태클 걸지 말아주세요. 아주 소극적인. 예.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런 청탁을 했다. 그럼 이건 부정한 청탁이 아니니까 제3자 뇌물수수는 안 됩니다.
대신에 형을 못 깎죠. 그러니까 형을 깎으려고 승계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뇌물수수가 성립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청탁을 하면서 직접 승마 지원을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정렬 판사님이 만약에 내가 정형식이고 또 그런 젖 같은 판결을 낼 수밖에 없다면은 그렇게 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만약에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쓰게 된다면 예. 그 지금 최종적으로 이 항소심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에 그렇게 나와요. 동기가 제가 그냥 거칠게 표현해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권한을 이용해서 태클을 걸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뇌물수수하고 뇌물수수 쪽 뇌물공여하고 제3자 뇌물수수 쪽 뇌물공여하고 이게 아구가 안 맞아버렸어요. 안 맞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안 맞는지. 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기 관해서 명시적, 묵시적 모두 불인정. 예, 1심에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묵시적인 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논거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논거 1번은 뭐 이게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그렇게 봤다니까 솔직히 법적으로는 할 말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다니까. 근데 2번이 재밌죠. 이게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이재용의 지역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게 뭐예요? 예, 승계 작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뭐냐면 거꾸로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원래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씨부랄 진짜. 말도 말이 안 되고 글도 진짜 못 썼네. 다음에 여기가 재밌습니다. 박근혜가 승계작업 추진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랐다는 거네. 그렇죠. 박근혜가 왜 도와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신문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박근혜가 도와주라고 몰랐다는 근데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청와대에서 민정하고 시켰어요 다. 아니 경제수석실에서 이거 써줬잖아요. 써줬잖아. 그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들. 예. 이게 승계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거는 뭐라고요? 추론해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다. 추론해서 작성하여. 이 새끼들. 아니 추론해서 작성한 의견서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몰랐다는 증거는 안 되잖아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이 판결에서 여기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한테 민정수석실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 솔직히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객관적으로 나오는 정보들, 자료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예. 청와대에서 추론하고 그냥 그러니까 협잡하고 그러는 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추론은 우리가 여기 지금 단어를 추론이라고 써서 그렇지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소설 썼다는 소리입니다. 소설가들이 싫어해요. 누가 우병우가 아니 소설을 써도 그게 몰랐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몰랐다고 하냐고. 보고서는 있는데 그게 소설이라서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 전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것이 소설이니까 어차피 뭐 봐봐야 뭐 이런 정도로 봤다는 거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을 하므로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으로 인정된다면 방어권 확보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되게 하려고 되게 힘드네요 이거. 근데 뭐하러 봐? 뭐하러 시켜? 그러니까요. 아예 시키질 말았어야지 몰랐다고 하려면. 차라리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바빠서 그런 건 보지 않는다. 라고 했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걸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든가. 아예. 씨발. 예, 이러고 나니까 제3자 뇌물 공여에 뇌물 수수에 관한 뇌물 공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예 통으로. 그리고 승계 작업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뇌물 공여는 단순 뇌물 수수에 관한 뇌물 공여입니다. 뭐냐면 직접 최땡원 씨가 그죠? 최순실 씨죠? 최서원. 예, 최서원.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뇌물 액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게 바로 다 횡령이 돼버리기 때문에 뇌물 공여는 액수가 많든 적든 법에 정해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뇌물을 받은 쪽은 편차가 커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액수가 많아지면 이게 전부 자기 걸로 한 게 아니라 법인 걸로 한 거기 때문에 횡령이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액수가 많아지면 형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머리 열심히 썼네 예. 머리. 그러니까 자, 뇌물이면 기본적으로 줘야죠. 내 거를 줘야 됩니다. 받은 쪽에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해야 뇌물이 되겠죠. 이게 이거 받긴 받았지만 이건 내 건 아니야 라고 하면 뇌물이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 치열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이나 정유라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삼성한테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우린 빌려줬을 뿐이다. 예, 빌려줬다. 이 판결에 안 나오던데 얼핏 쭉 봤는데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뭐 왜 이게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지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써놨습니다. 판결문에. 그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제가 관심 있는 건 그거예요. 2017년 5월인가 1심 재판 중에 삼성에서 증거를 하나 제출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사고 팔았던 마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주하고 사이에 말에 관한 계약을 깨는 합의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최순실 정유라한테. 그러면 그 계약을 깰 수 있는 권한은 최순실한테 있죠. 그렇죠. 근데 삼성이 깼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 소유권이 삼성한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그 합의서를 냅니다. 근데 그 합의서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게 말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쟁점인데 그 소유권이 삼성한테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문구들, 재판의 쟁점이 되는 문구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합의서에. 너무 오버하신 거죠. 너무 짜고 친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하신 거죠. 재판에서 1심 판결 끝나고 나서 급조해서 만들었다. 1심 재판 중에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일정을 알고 만든 계약서라고 본 거지. 그렇죠. 1심 때 그냥 말하자면은 재판용으로 이제 만든 그렇죠. 예. 다들 재판용으로 예상하듯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심 때 화가 났던 건 그거였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는데 이게 조작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왜 5년밖에 안 하냐. 법원에서 증거 조작하잖아요.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 이랬으니 법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를 판단받자고 하는 게 이게 법원에서 해야 될 건데 증거를 바꿔가지고 뭐 만들고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줬다는 겁니까? 작살나죠. 작살나죠.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아직 안 보이네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건지 아니면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돌파할까 항소심에서. 아예 뺐네요. 예, 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판결이 쓰레기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또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이 판결에 대해서 암묵적 합의가 있어요. 의사들이 잘못 진단한 의사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써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판결, 누구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판결문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시는 진짜 판사님 존경합니다. 네. 또 법원 내에 계시죠? 김진동 판사라고. 김동진 판사라고. 김진동과 김동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공소사실 범행일 시 실행행위가 특정돼 있고 이재용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공모에 관한 것이 특정돼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유죄 판결을 선고해달라라는 게 기소 공소 제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2018년 1월 1일 뭐 00시 30분경 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벽가에 있는 벙커원 1층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이를 절취한 것이다. 이게 절도죄의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제가 자백을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다투겠다라고 하면 뭘 먼저 다퉈야 됩니까? 1월 1일 날 그 시간에 난 거기에 안 있었습니다. 딴 데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알리바이입니다. 1월 1일 날 00시 30분 했다고 그러는데 1월 1일 날 01시에 그 탁자에서 발견된 조사를 해봤더니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내 지문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소 사실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딱 특정이 돼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방어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공소제기가 무효입니다.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거를 주장을 한 겁니다. 삼성 쪽에서. 지시나 공모 부분이 너무 이 개괄적이란 말은 두리뭉실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공소 제기 기소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 성격이나 전체 범행 기간, 범죄 성격이라는 게 뭡니까?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3자가 깼을 때는 공모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공모하면서 그거를 페북에 올리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은밀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내용은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부득이하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되는 게 뇌물공여하고 횡령하고 위증 요 세 개가 지금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결국 뭐 무죄가 잘못된 거는 뭐 그건 차치하고 일단 형량 부분 관련해서 뇌물공여 관련해가지고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형을 선고하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형이 있습니다. 형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뇌물공여죄를 4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어요. 양형위원회에서는 액수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1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선율이 1억이지 않습니까? 예, 1억. 네. 얼마죠? 36억. 36억. 3천만 원 미만, 3천에서 5천 사이, 5천에서 1억 사이, 1억 원 이상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위원회에서도 1억 이상 뇌물을 준다는 건 사실 생각을 못 해요. 뭐 이렇게 많이 주겠어? 하여튼. 자, 1억 원 이상을 뇌물로 준 경우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입니다. 이게 1억 원 이상이에요. 36억이면 1억 원 이상이네요. 예, 높으로 가야죠. 그죠? 자, 그리고 그다음 또 문제가 뇌물공여죄만 있으면 이런데 지금 2개가 더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중을 해야죠. 근데 가중을 할 때 2년 6월에서 3년 6월 사이인데 2년 6월 부분을 가중하는 게 아니라 높은 걸 가중을 해서 요 범위를 넓혀버립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어떻든 요 가운데쯤 오면은 사실 또 막 제일 낮은 걸 지금 선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영식이가 판결한 것만 그렇죠. 보더라도 네. 이걸 보더라도 그 훨씬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실형 기준입니다. 실형 기준. 실형.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쓴 엉터리 판결문에 인정된 금액만 가지고도 그 형량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전에 그 부분에 관한 그 판결문을 보니까 다른 건 싹 빼버리고 그것만 써놨습니다. 유리한 요소로 소극적으로 응했다. 그것만 써놨습니다. 소극적으로 응했다. 침울하게. 예. 침울하게. 잔잔하게. 예. 판사님, 예.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로 이재용을 이렇게 등극해놨잖아요. 등극시켰는데 이재용은 이 뇌물을 주고 뇌물을 뜯겼어요. 좋아, 피해자라고 해. 뇌물을 뺏기고 엄청난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승계를 거의 완성시켰고 거기에 또 국민연금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는 막대한 돈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승계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아예. 보통 이런 경우에 저는 뭐라고 답하면 시부랄. 제가 판결한 것도 왜 저한테 물으세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총수님 모시고도 얘기했었는데 아니 문영표 자기가 자백했잖아요. 네. 네,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삼성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걸 돕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아예 압력을 가하고 동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영표, 홍완선은 구속됐는데 다 그 증거로 다 예. 그 혐의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판결을 놓고 보면 그분들은 뭐냐? 칼을 휘둘렀는데 칼 휘두른 사람은 없고 칼만 허공에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 문영표 씨는 박애주의자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 예. 삼성을 혼자 너무 걱정하다가 너무 걱정해서 다 해주고 나서 자기 혼자 감옥에 간 거야. 승계 작업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홍완선, 문영표는 지금 공징역 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좀 더 판결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이분들은 종교에 기여해야 되는 분이에요. 수도원으로 보내야지 감옥으로 보낼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그 지금 대법원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확정된 형사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 가치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설령 그 판결이 형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왜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과 맞지 않는지를 자세하게 써라라는 게 그 대법원 판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영표 씨, 홍화선 씨 이 판결 이것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빡킹나면 어떻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또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빡킹나면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뭐 둘 중에 하나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무형표까지 풀어주나?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판결문 구조상 날리긴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요? 예, 훨씬 쉬워요. 그건 뭐 문영표 거기는 워낙 뭐 움직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정영식 판사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장상균이라는 태평양 변호사인데 이번에 이재용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2009년에서 12년까지 같은 행정법원 부장으로 같이 공판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번 공판 과정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강문경 판사는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하고 고교 선후배입니다. 이렇게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로 이렇게 변호사로 들어와서 재판을 치르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규상으로는 법원 내규상으로는 그겁니다.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네, 고교 선후배거나, 동기거나,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수원이든 뭐 학교 동기거나 여기까지입니다. 고교 선후배는 괜찮습니까? 예. 정영식 판사의 얘기입니다. 판결 내리기 전까지 이런 신상털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동아일보 인터뷰예요. 저는 조선일보 걸 봤고. 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만 인터뷰를 했어요. 판사가 자기 판결을 가지고 인터뷰한 건 또 처음 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근데 사실 이 양반은 잘 나오지 않는 양반입니다. 한 번도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벗었죠. 엄풀에 나서는 것까지 나섰죠. 그리고 웬만하면 진짜 이 고등부장들 인터뷰 안 하면 차관급이거든요. 다른 부처들 차관급 보세요. 차관급이 나서는 거 보셨습니까? 고법부장은 차관급입니다. 그만큼 대우를 받는. 대변인이 있거나 공보관이 나오죠. 근데 지금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직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요청한 게 아닐 겁니다. 조선동아에서 분명히 당신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을 거고 그걸 승낙했을 겁니다. 그걸 승낙한 게 아니라 삼성이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부킹한 거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정확해. 삼성이 주 기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어제 오후 지금쯤은 장충기 씨 책상 위에 언론사마다 우리가 당신들 들어가 있는 동안 이렇게 당신들한테 유리한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스크랩이 쫙 쌓여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 이 정영식 부장을 빨아주는 이 기사 또한 이 판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 있는데 그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용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부대가 보고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예. 댓글 부대가 우리 댓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 받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저런 기사 내고 광고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냥. 거기에 더 많은 뭐 위대한 뭐 없어 아무것도. 영민아. 예. 내가 전도사예요. 이제 앞으로 아까까지 그렇게 해놓고 한 회당 5-5번만 하려고 시부라를. 아까 다 했어. 내가 곧 이제 노회에 목회 후보. 그러면 대법원 가서 이게 뒤집어 주려면 대법원 구성이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양승태 똘마니들이 다 지금 지금 일단 가장 지금 최소한 김소영 대법관까지 나가야 양승태의 됩니다. 오른팔 법원 행정처장으로 온갖 전횡을 저질렀던 딸랑이 김소영. 그 사람이 대법관이에요 지금? 대법관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입니다. 네.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도 해요? 지금껏 블랙리스트 수사나 이 진상규명을 막고
자기에 있는 메일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법원 행정처 판사들이 다 일제히 나서서 막 글 써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장입니다. 김소영. 김소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하던 시절에 방금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럼 그걸 만든 때 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정원. 아, 그건 차장이고요. 차장. 예, 고영한 대법관이 지금 8월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8월이요. 8월 둘 다. 지금 저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올 11월까지 6명이 갈리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3명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11월까지 예. 올 8월 포함해서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양승태가 추천했지만 2명이 바뀐 상태고 그러면 6명에 2명, 8명. 그래도 불안해. 그 고위 법관 중에 손을 안 탄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정열 말고는 별로 없어요. 민간인 덜컥 사찰할 수도 없고 참. 사실 저기 가장 지금 뭐 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그러는데 아우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좀 괜찮은 사람을 고위직으로 보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에는 있어야 보낼 수 있는데 지난 9년 동안의 이 썩은 세월 때문에 여기까지 사람이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은 다 찍어 눌렀거든요. 다 배척당하고 그냥 괜찮은 완전히. 사람 다 눌렀고 그러면 과감하게 발탁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뛰어넘어서 바로 가는 거지 뭐. 그래야 지금 되는데 법원이 그게 어려워요. 법원에서. 대법관이 지금 시켰으면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총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열받고 진짜 화가 나는 판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너무 개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피고인들 중에 하나라도 실형이 선고됐으면은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심금마다 1심은 6개월, 항소심, 상고심은 4개월. 4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돼요. 그 안에 하라는 게 6개월, 4개월이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맞추라고 하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저희 얼마 전에 1심 판결 받았는데 6년 만에 받았어요. 6년.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님 말씀은 뭐냐면은 지 멋대로야. 이재용이 이번에 풀려난 게 도리어 나을 수도 있었다. 왜냐면은 구속된 상태, 실형이 내려졌다면은 또 그 실형이 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또 만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 기간 안에 3심 판결이 나와야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적폐 6개월 안에 대법관들이 올해 6월 안에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대법관들이 있는 한 사실 좀 불안하죠. 적폐 대법관들이 있는 데서 3심하면은 뭐 가차없이 2심을 그대로 인용하겠죠. 근데 풀려났기 때문에 뭐 1년이고 2년이고 한참 지나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폐 판사들이 다 적폐 대법관들이 싹 갈린 상황에서 3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판사님, 이재용에 대한 비리가 하나 터져요. 아주 중요한 비리가 터져서 수사가 막 돼. 그래서 추가 기소가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별개죠. 이거는. 네. 박근혜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 뭐 깔 거 잘하세요? 있어요? 깔 거 있어? 깔 거 많지. 많아.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좀 업된 거를 약간 누른다면 길게 보고 박근혜 최순실까지 다 선고가 돼서 그게 대법원에 모였을 때 한 큐에 선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앞뒤가 딱 아구가 맞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근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지금 고법 판결을 뒤집어 놨어. 판사님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네. 앞서서 일부 시간에 굉장히 나이브한 발상이다. 저 양반이 저랬었어요. 예. 아니 뭐 나이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는 게 법만 따지면 좋은 점인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또 삼성은 작업을 할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기 편으로 그렇죠, 만들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네. 기간이 길어지면 그런 확률도 높아지만 삼성이 작업할 시간도 길어지는 거고 댓글 알바를 돌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 끊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당장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시간이 되죠. 그렇죠. 최대한 당장 그렇죠. 판사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눈을 부릅떠야 된다는 네. 거예요. 새로 판사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고 정부도 부릅떠야 되는 거야. 네. 누가 들어오는지 감시하고 눈 좀 맞습니다. 뜨고 졸지 말고
계속 감시하고 삼성 뭐 하나 보고 용민아 졸지 말고 대법관 뭐 하나 보고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용민아 여기 계시는 저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마 네이버 들어가서 댓글 방어하시느라고 피곤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아마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저도 하면서 열이 받는 게 그거죠. 내가 지금 싸우는 상대가 사람이면 그래 씨 할 텐데 기계랑 싸우니까 열받잖아요. 내가 그래도 인격체를 가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데 근데 그건 그렇더라도 뭐 누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 그 글을 보고 좀 생각을 고쳐 먹었는데 예전에 이 댓글 알바들 시발단들이 올라오는 거는 그 비용을 뒤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쪽의 루트는 돈이 말랐을 거고 아마 이제는 삼성이 아닐까. 삼성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은근히 뭐 삼성이었나 봐. 삼성이 증거는 안 나오겠지만 계속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삼성이 구구 숙골 이상한 단체에 돈을 대는 거를 그 증거를 제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네. 야 그거는 그냥 빵 공개해야지. 공개하겠습니다 말하면 어떡해. 아니 스트레이트에서 하려고. 제 마지막 말씀으로 잘 보여. 그럼 저기 블랙하우스 줄게. 마지막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네이버에서 추비추 한번 누르고 하는 게 할 때마다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땅이 한 평씩 날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씩 더 클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형님, 저기 좀 새로 포털을 만들 방법은 없어요? 만들 수 있지만 안 와. 사람들이 안 와요? 너무 오래 걸려. 자,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얼마나 들어야 돼요? 통장에 얼마 있어? 저기 얼마 없지만은 로고 정도 만들 수 있겠다. 로고. 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분 보장이 완벽히 되는 제보 게시판이나 전화할 필요 없어요. 제보 버튼을 누르면 다이렉트로 날라옵니다. 저희한테 비밀 보장이 되는 완벽히 인코딩돼서 비밀 보장이 되는 제보 기능이 되니까 투표 한번 해주시고 제보 한번 해주시고 파티를 깔아야 되긴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보하실 분들은 다이렉트로 나오니까 지금껏 된다고 해놓고 지금껏 안 됐어? 곧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됐어. 2달 전부터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2달 전부터 곧 될 거라는데 이제 됐어. 자 여기 뜰 거예요. 제보 둥둥둥 띵 누르면 연애 편지 말고 제보를 해주세요. 그 내용이 뭐든 간에 이상하다 싶은 거는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적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뭐든 간에 이걸 누르면 된다는 건 요걸 누르면 된다. 저 내용이 뭐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적인 거 받겠습니다. 네. 뭐야 이 새끼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안 해요? 다음 주 한 주는 설이잖아 설. 네. 아이고 쉰다 쉬어. 아주 정말. 그다음 설도 그다음에는 올림픽인데 동계올림픽인데 해야 되겠어. 그때는 해야지 씨발. 왜? 안녕. 아니 오늘 이명박 얘기를 못했네. 아씨 이명박 어떻게 되는 거를.